지난달 당신이 낸 이자가 20만 원이었는데 이번 달엔 갑자기 35만 원이 됐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말이죠. 당신이 사려던 집은 작년까지만 해도 5억이었는데 지금은 7억입니다. 혹은 반대로 10억 하던 집이 8억으로 떨어졌습니다. 당신 회사는 갑자기 구조조정을 시작했고 당신 친구가 하던 카페는 문을 닫았습니다. 이 모든 게 누군가의 회의실에서 결정됩니다. 당신의 월급, 당신이 대출받을 때 내야 하는 이자, 당신이 사려는 집값, 심지어 당신 회사가 직원을 자르거나 늘리는 결정까지도요. 그 회의실에는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앉아있고 그들이 내리는 단 하나의 결정이 우리 모두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문제는 이 사람들도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때로는 늦게 반응하고 때로는 지나치게 반응하죠. 오늘은 금리라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거대한 저택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이 집에는 방이 수십 개 있습니다. 각 방은 우리 경제의 서로 다른 부문을 나타내는 거죠. 한 방은 부동산 시장이고, 다른 방은 제조업, 또 다른 방은 IT 산업, 그리고 서비스업, 이런 식으로요. 각 방의 온도는 그 산업이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저택에는 집주인이 하나 있어요. 바로 중앙온도 조절기를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집주인이 다이얼을 돌리면 집 전체의 온도가 바뀌는 거예요. 너무 추우면 난방을 올리고 너무 더우면 냉방을 틀죠. 우리 경제에서 이 집주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한국은행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조절하는 온도 조절기가 바로 기준금리인 거죠. 기준금리가 낮다는 건 집안 온도를 높이는 것과 같습니다. 경제가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빌리기 쉬워지니까 투자도 하고 사업도 확장하고 집도 사고 차도 바꾸죠. 반대로 기준금리가 높다는 건 냉방을 트는 것과 같아요. 경제가 식기 시작합니다. 돈 빌리는 게 비싸지니까 사람들이 지갑을 닫고 기업들도 투자를 미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저택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온도 조절기를 만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집주인이 정해놓은 온도에 맞춰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금리라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금리는 쉽게 말해서 돈의 가격이에요. 당신이 은행에서 1,000만 원을 빌렸다고 쳐봅시다. 금리가 3%라면 당신은 1년 뒤에 1,030만 원을 갚아야 하는 거죠. 그 30만 원이 바로 돈을 빌린 대가, 즉 이자입니다. 그런데 만약 금리가 1%로 내려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1,010만 원만 갚으면 됩니다. 20만 원이 줄어든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출 금액이 수억 원이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집 살 때 5억 원을 빌렸다면 금리 1% 차이가 연간 500만 원의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금리가 낮아지면 돈 빌리는 게 싸지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받기 시작합니다. 젊은 부부가 집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자영업자가 가게를 확장하려고 운전 자금을 빌리고, 대기업은 새 공장을 짓기 위해 회사채를 발행하죠. 이렇게 돈이 돌기 시작하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자리가 생기고, 가게에 손님이 늘어나고, 공장에서 물건이 더 많이 생산되죠. 반대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돈 빌리는 게 비싸지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꺼리게 됩니다. 1,000만 원 빌리는데 1년에 100만 원씩 이자를 내야 한다면 웬만하면 참고 견디려고 하겠죠.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투자 계획을 미루거나 아예 취소해버립니다. 새 직원 뽑으려던 거 보류하고 공장 증설 계획도 접어두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경제 전체가 식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은행이 온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건 집이 너무 춥거나 덥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경제가 적당히 따뜻해야 하는데 너무 뜨거우면 문제고 너무 추워도 문제거든요. 너무 뜨거우면 뭐가 문제냐? 인플레이션이 찾아옵니다. 물가가 빠르게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라면 한 봉지가 1,000원 하던 게 1,500원이 되고 택시 기본 요금이 4,800원에서 7,000원으로 뛰어오르고요. 사람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건값만 오르니까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너무 추우면 어떻게 될까요? 경기 침체가 옵니다. 물건값이 떨어지는 건 좋은 거 아니냐고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건값이 떨어지면 기업들이 돈을 못 벌어요. 돈을 못 벌면 직원을 자르죠. 실업자가 늘어나면 소비가 더 줄어들고, 그러면 물건값이 더 떨어지고, 이게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경제가 너무 뜨겁지도 너무 춥지도 않게 딱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럼 한국은행은 어떻게 이 금리라는 걸 조절하는 걸까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정하고 이 기준금리를 바탕으로 시중은행들이 돈을 빌려주는 금리가 결정됩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은행이 시중은행들한테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금리가 기준금리인 거죠. 만약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면 시중은행들도 싼 값에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 고객들한테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게 한국은행이 금리를 조절하는 건 단순히 다이얼을 돌리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이에요. 경제 전체의 데이터를 들여다봐야 하거든요. 물가 상승률은 어떤지, 실업률은 어떤지, 가계부채는 얼마나 늘어났는지, 수출은 잘 되고 있는지, 환율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금융통화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여기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를 하고 투표를 통해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동결할지 결정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리는 결정이 우리 삶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나요? 2020년에서 2023년 사이에 한국은행이 뭘 했는지 한번 봅시다. 코로나가 터지고 경제가 멈췄을 때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5%까지 낮췄어요. 역대 최저 수준이었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난방을 최대로 올린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집값이 빠르게 오르기 시작했고 영끌이라는 단어가 유행어가 됐죠. 영끌, 그러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이 표현이 왜 생겼을까요? 금리가 낮으니까 대출받기가 쉬웠고 집값은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30살 직장인이 부모님 도움받고 전세 빼고 예적금 깨고 대출 최대한 받아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월급은 300만 원인데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250만 원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월급 대비 과도한 부채였지만 당시 저금리 환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전세 시장도 마찬가지로 요동쳤어요. 집값이 오르니까 집주인들이 전세를 놓기보다는 매매를 선호하기 시작했죠. 전세 물량이 줄어드니까 전세가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강남에서 10억 원 하던 전세가 13억 원으로 뛰고 심지어 전세가 매매가의 80%에서 90%까지 육박하는 기현상이 벌어졌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매매가 16억짜리 아파트 전세가 13억인 거예요. 집주인이 3억 원만 보태면 집을 살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전세로 놓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세를 구하던 사람들이 월세로 내몰리거나 아예 영끌로 매매 시장에 뛰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집값만 오른 게 아니라 모든 물건값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찾아온 거죠. 2022년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를 넘어섰어요. 여러 해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마트에 가면 장바구니 물가가 눈에 띄게 올랐고 외식비도 치솟았고 기름값도 높아졌죠. 그러자 한국은행이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한 겁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2023년까지 여러 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올렸어요. 0.5%였던 기준금리가 3.5%까지 치솟았습니다. 짧은 기간에 3%가 오른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였을까요? 집값은 급격히 꺾였고 대출받은 사람들은 이자 부담에 허덕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변동금리로 대출받았던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죠. 한 달에 100만 원 내던 이자가 150만 원으로 늘어난 겁니다. 자영업자들도 직격탄을 맞았어요. 운전자금 대출 이자가 크게 늘어나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죠. 폐업하는 가게가 늘어났고 구조조정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한국은행이라는 한 기관이, 더 정확히는 금융통화위원회라는 7명의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전체 경제의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이들은 경제학자, 금융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선의 결정을 내리려 노력하죠. 하지만 그들도 사람입니다. 실제로 우리 집 난방 보일러는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의견을 낼 수 있잖아요. 춥다는 사람도 있고 덥다는 사람도 있어서 다들 의견을 내지만 어쨌든 목소리를 낼 수는 있는 거죠. 하지만 금리 결정은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라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긴 어렵습니다. 경제를 예측하는 건 날씨를 예측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변수가 너무 많거든요. 미국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 유가가 어떻게 될지, 환율은 또 어떻게 될지 이 모든 걸 다 고려해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완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너무 늦게 대응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급격하게 대응하기도 합니다. 완벽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중앙은행 시스템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지만 실수의 위험이 있고 사람의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때로는 시장의 기대와 어긋나기도 하죠. 그래서 최근에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 같은 새로운 시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디지털 원화를 연구하고 있어요. 2025년 12월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50%입니다. 최근 몇 차례 소폭 인하되면서 긴축 기조를 완화하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 2020년대 초반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편이에요. 그때는 0.5%였으니까요. 이 2.0% 차이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대출 이자가 2배에서 3배로 뛰었고 예금 이자는 조금 나아졌지만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마이너스에 가깝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은행에 돈을 넣어봤자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다른 곳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리고 금이나 달러 같은 안전자산으로도 돈이 흘러가죠. 이런 현상을 자산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러요. 생필품 가격은 그렇게 안 오르는데 자산 가격만 오르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자산을 사서 더 부자가 되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월급으로 근근히 살아가니까 격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전환되는 시기의 특징입니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금리를 낮췄다가 인플레이션이 터지니까 급하게 금리를 올리는 거죠. 근데 금리를 올리면 또 경제가 식어버립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다시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그러면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기죠. 이게 바로 한국은행이 직면한 딜레마입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은행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금리를 동결했다가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잡아야 하는데 그렇다고 금리를 너무 높게 유지하면 경제가 침체될 것 같고 그렇다고 내리자니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올 것 같고요. 줄타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린다고 칩시다. 예금자들은 좋아합니다. 은행에 돈만 넣어도 이자가 늘어나니까요. 하지만 대출받은 사람들은 힘듭니다. 이자 부담이 늘어나니까요. 특히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직격탄을 맞죠. 반대로 금리를 내린다고 칩시다. 대출자들은 좋아합니다.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요. 하지만 예금자들은 불만입니다. 열심히 모은 돈을 은행에 넣어도 이자가 적게 나오니까요. 더 큰 문제는 금리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내일 당장 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걸 통화정책의 시차라고 부르죠. 그래서 한국은행은 현재 상황만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6개월 뒤, 1년 뒤를 예측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근데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래서 실수가 생기는 거예요. 국제 경제 상황도 한국은행의 결정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올리면 한국은행도 따라 올려야 할 압박을 받아요. 왜냐하면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훨씬 높으면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거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2.5% 이자 받는 것보다 미국 가서 4.5% 받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자본 유출이 일어나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이 오르게 됩니다. 여기서 환율이 오른다는 게 뭘까요? 원달러 환율이 1,300원에서 1,400원으로 올랐다는 건 1달러를 사는데 100원을 더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진 거죠. 환율이 오르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먼저 수입 물가가 올라갑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사올 때 더 많은 원화를 내야 하니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에서 100달러짜리 옷을 수입한다고 칩시다. 환율이 1,300원일 때는 13만 원이면 됐는데 환율이 1,400원으로 오르면 14만 원을 내야 합니다. 만 원이 더 드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쓰는 물건 중에 수입품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커피, 밀가루, 기름, 천연가스, 석탄 등 원자재 대부분이 수입됩니다. 한국은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해요. 환율이 오르면 주유소 기름값이 오릅니다. 원유를 달러로 사오니까요. 베이커리 빵값도 오르고 커피값도 오릅니다. 밀가루와 원두를 전부 수입하니까요.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미국 패드가 금리를 빠르게 올렸거든요. 제로금리에서 5%대까지 올렸으니까요. 한국은행이 가만히 있으면 한미 금리 역전이 심해져서 자본이 대량으로 빠져나갈 위험이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에서 1,400원대까지 치솟기도 했죠. 환율이 1,200원에서 1,400원으로 오르면 16% 이상 오른 겁니다. 수입품 가격이 16% 더 비싸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환율이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수입품은 싸집니다. 해외여행도 싸지고 아이폰 같은 수입 전자제품도 저렴해지죠. 하지만 수출 기업들은 힘들어집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 100달러짜리 스마트폰을 팔았다고 쳐봅시다. 환율이 1,400원이면 14만 원을 받는데 환율이 1,200원으로 떨어지면 12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2만 원 손해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너무 내려가면 수출 기업들이 어려워지고 일자리도 줄어들 수 있어요.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국 한국은행은 금리 결정할 때 환율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금리를 낮추면 경기는 살아나지만 환율이 올라서 물가가 오를 수 있고, 금리를 올리면 환율은 안정되지만 경기가 식을 수 있죠.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환율이 오르면 생활비가 늘어납니다. 기름값, 식품값, 수입품 가격이 전부 오르니까요. 반대로 환율이 내려가면 해외여행이 저렴해지고 수입품을 싸게 살 수 있지만 수출 기업이 어려워지면 결국 우리 일자리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율은 금리와 맞물려서 우리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하나만 보고 결정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보면 한국은행 총재라는 직책이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국내 경제 상황도 봐야 하고, 국제 경제 동향도 봐야 하고, 금융시장 안정도 신경 써야 하고, 정치적 압력도 견뎌내야 하고요.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를 두고 외로운 자리라는 말도 있어요. 어떤 결정을 내려도 비판받기 쉽거든요. 금리를 올리면 서민 경제 어렵게 만든다는 소리를 듣고, 내리면 인플레이션 방치한다는 소리를 듣고, 동결하면 결단력 없다는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금리가 오르는 국면에서는 빚을 관리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고정금리 전환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금리는 대출 기관, 대출 조건, 신용 등급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은행은 고정금리가 3.9%인데 변동금리는 4.5%이고 다른 은행은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뭐가 유리할까요? 고정금리는 금리가 올라도 이자가 안 변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반면 변동금리는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도 함께 내려가죠. 지금처럼 금리 인하 기대가 있을 때는 변동금리가 유리할 수 있지만 금리 상승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내 상황에 맞는 선택입니다. 여러 은행의 금리를 비교해보고 금리 변동에 민감한지 안정성을 원하는지에 따라 결정하세요. 여유 자금이 있다면 예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5% 기준금리 시대엔 정기예금도 연 3% 내외를 줍니다. 5천만 원을 1년 예금하면 약 150만 원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또한 국고채나 회사채 같은 채권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금리가 내리는 국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대출 비용이 낮아지니까 필요한 투자를 검토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업 확장이나 부동산 구매를 미뤄왔다면 이때가 기회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대출이 있다면 지금 당장 내 대출 금리가 몇 %인지 확인하세요.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 만기는 언제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금은 월 생활비의 최소 6개월치는 준비하세요. 월 300만 원 쓴다면 1,800만 원은 언제든 쓸 수 있는 통장에 넣어두는 겁니다. 셋째, 한 달에 한 번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을 체크하세요. 매달 둘째 주 목요일에 발표되는데 이게 당신의 대출 이자와 예금 이자를 바꿉니다. 넷째, 고금리 시대엔 빚을 줄이고 저금리 시대엔 자산을 늘리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지금은 금리가 내려가는 국면이니 빚 상환에 너무 올인하기보다는 균형을 잡으세요. 금리는 우리 모두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경제 변수입니다. 오늘 이해한 내용이 10년 뒤, 20년 뒤 당신의 재정 상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